여기 요동 변방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삼국지 인물이며 그는 고구려의 왕위계승 다툼에 관여하고 허봉이기는 하지만 조조가 황제의 명으로 임명한 무의장군 영령양후를 거절하고 나는 요동의 왕이다. 영령양후가 대수냐라며 인수를 던져버리고 조조가 원상을 밀어내고 업성을 차지하자 조조를 밀어내고 내가 업성을 차지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후한말 동현의 초대 수장이자 요동의 실질적인 군벌로 성장했던 인물 공손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손도는 자가 승제 혹은 숙제이며 유주 요동군 양평현 출신이었습니다. 본명은 공손표였지만 훗날 공손도로 개명합니다. 그의 부친 공손녀는 관직에 있던 관리의 추적을 피해 요동에서 멀리 떨어진 현도군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공손도는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손도는 현도군 태수 공손력의 밑에서 일했는데 공교롭게도 공손력의 아들이었던 공손표가 18살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공손도의 본래 이름도 우연히 공손표였고 심지어 태어난 해까지 같았습니다. 이 묘한 인연 때문에 공손력은 공손도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는 공손도에게 훌륭한 혼처를 주선해 장가를 들게 했고 스승을 붙여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도왔습니다. 생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물심양면으로 그를 지원했습니다. 이 덕분에 공손도는 일찍부터 학문을 닦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69년 사필이라는 관리가 공손도를 유도로 청거하면서 그는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공손도의 이름은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관직이 올라 기주 자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뜬 소문으로 인해 결국 면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손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중앙 관료로서의 인생이 끝났지만 이후 요동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9년 동탁의 난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을 무렵 공손도는 자신의 고향 요동 출신이었던 서영의 추천을 받아 요동태수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요동의 호족들은 본래 한미한 집안 출신의 공손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에 공손도는 부임하자마자 강경한 행동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는 요동의 뿌리 깊은 호족들, 공손소, 전소 등 유력 가문들을 숙청했습니다. 그 결과 멸문된 가문이 100여 호에 이르렀습니다. 요동의 피바람이 불었지만 이것은 공손도가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정뿐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도 대응했습니다. 동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오한족을 정벌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공손도의 이름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요동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손도는 자신의 세력을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왕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요동군의 일부 지역을 분할해 요서의 중료군을 신설했고 또한 산둥반도 동쪽의 동래군 여러 현들을 장악해 이를 영주라 부르며 자사를 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요동후 평주목이라 칭했고 아버지 공손년을 건의후로 추봉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의 황제처럼 천지에 제사를 올리고 농경의 상징인 적전을 설치했으며 어가를 타고 구류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만의 군대인 모두기와 우림기도 편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요동의 왕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공손도의 요동은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드물게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과 동탁의 폭정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 중원의 혼란을 피해 온 백성들이 안정을 찾아 요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후대에도 이름을 남긴 명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영, 병원, 왕렬, 구견 등이 있습니다. 공손도는 이들을 환대하며 요동에 머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객사를 비워 이들을 맞이할 정도로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손도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제야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응거했습니다.
관령은 충고를 남기고 떠났고 병원은 공손도의 명령을 어기며 사람을 구해주었으며 왕렬은 벼슬을 권유받았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공손도는 이런 지식인들을 포섭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요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야망을 키워갔습니다. 190년 후안의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신봉 유이와 양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의서에 따르면 손등이 천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 성은 공손이고 자가 승제라. 승은 곧 등과 같다. 한 나라가 망하면 내가 왕업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의 왕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평현 근처의 연리라는 곳에서 거대한 바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3개의 작은 돌 위에 받쳐져 있었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선제의 상징이다. 공손탁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고 이 땅은 그의 집안의 신령이 보호하는 곳이다. 그는 삼공의 보좌를 받을 것이다. 공손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왕업이 하늘의 뜻임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해태수를 지낸 저명 인사 이민은 공손도의 폭정과 야심을 꺼려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분노한 공손도는 이민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깨뜨리고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족을 몰살했습니다. 공손도의 잔혹함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손도의 요동 장악 과정은 은혜와 충성보다는 피와 공포로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동의 태수 자리에 오른 공손도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피로써 요동의 반대 세력을 숙청했고 이제는 외부로 눈을 돌리며 세력 확장에 나섭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주변의 강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동쪽의 고구려, 서쪽의 오한족, 그리고 북쪽의 선비족. 공손도는 이들 세력을 견제하고 때로는 제압하며 요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무렵 공손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권위를 높입니다. 그는 유방과 유수, 즉 한나라를 세운 2명의 황제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황제의 의례를 모방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한나라의 후계자 혹은 새로운 제국의 창건자라는 인식을 주변에 심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농경의 상징인 적전을 만들고 직접 어가를 타며 군대를 사열했습니다. 그의 깃발에는 구류가 달려 있었고 이는 명백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군대처럼 모두기와 우림기를 조직해 자신의 군사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요동의 백성들은 이제 공손도를 단순한 태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동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세력 확장은 바다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공손도는 산둥반도의 동부 지역, 청주 방면에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의 여러 현을 점령하며 그곳을 영주라 부르고 자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 자신이 통치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손도는 수만 명의 병력을 보내 청주와 동네 일대의 현을 공격했고 한때는 공융에게까지 공격을 가했지만 결국 크게 패배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요동 내의 호족들을 더욱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가차없이 처형했고 그들의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요동의 평화는 공손도의 공포정치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손도는 외교에서도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는 요동의 적대국인 고구려와 그 고구려의 또 다른 적인 부여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부여왕 위구태에게 자신의 종친의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해 요동과 부여는 서로의 적을 견제하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즉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실제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97년 고구려 내부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산상왕이 즉위하자
형인 고발기가 이에 반발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패한 고발기는 부하 3만 명을 이끌고 요동으로 망명해 옵니다. 그는 공손도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공손도는 선뜻 3만 명의 군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손도는 요동을 넘어 동북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고구려의 산상황과 그의 동생 고개수가 공손도의 지원군을 격퇴하면서 고발기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결국 공손도의 영향력은 고구려 내부로 깊이 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공손도의 이름은 요동을 넘어 중원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헌제를 옹립한 조조가 그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공손도의 세력을 달래기 위해 황제의 명으로 자귀를 내렸습니다. 그를 무의장군 영령양으로 봉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손도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나는 요동의 왕이다. 영령양후 따위가 대수냐.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조가 보낸 인수를 창고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동의 왕을 자처하던 공손도에게 조조의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공손도의 야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204년 조조가 원상을 격파하고 업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손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밀어버리고 내가 업을 차지하겠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요동의 군사력, 요서의 지원,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뻗은 세력망을 고려하면 그는 더 이상 지방 군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원을 향해 칼을 빼든 제3의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에 공손도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야망은 실현되지 못한 채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후에는 그의 장남 공손강이 권좌를 이어받았습니다. 요동의 왕국은 이어졌지만 공손도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손도의 사후, 요동의 권력은 장남 공손강에게로 넘어갑니다. 공손강은 공손도의 서장자였으며 출생지는 요동군 양평현이었습니다. 공손강이 권력을 이을 당시 요동은 이미 독립된 왕국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 공손도는 평주목, 요동우, 영주자사 등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사용했고 천자 의례를 따라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공손강이 세력을 이어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손강이 처음부터 완전히 권력을 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손도의 생전부터 이미 공손강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손도 또한 노세에 있었기 때문에 실권의 일부가 이미 아들에게 넘어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출신이 서자였다는 점은 여전히 주변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요동의 호족들은 정통 후계자로서 공손강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손도 생전의 행적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인물들을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공손강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권좌를 물려받자마자 먼저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공손도 시절부터 요동의 유력 호족 중에는 공손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평현의 현령으로 공손강을 하급 관리처럼 부려왔습니다. 이에 원한을 품고 있던 공손강은 부친이 요동태수로 임명되자마자 공손소를 체포해 저작거리에서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손강이 부친의 뒤를 이어 요동의 군벌 왕조를 완성하는 첫 행보였습니다. 공손강이 권력을 잡았을 무렵 중원의 상황은 이미 조조가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멸하고 하북을 통일하며 헌제를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는 요동의 공손씨 세력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는 명망 높은 학자 관령을 중앙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명장을 전달하던 길목에서 공손강이 그 문서를 가로채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령은 요동의 남아 학문을 가르쳤고 조조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손강의 정치적 계산을 보여줍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인물을 손에 넣어 요동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 한 동시에 조조의 영향력이 요동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한편 조조가 하북을 평정한 뒤
요동의 세력을 견제하려 하지 않은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요동의 지리적 이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동은 천연 요새였고 공손 씨의 군대는 오랫동안 싸움에 단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조조가 무리하게 공격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유화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는 공손도의 사후 공손강을 양평우에 봉하고 좌장군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이는 공손 씨 세력을 사실상 지역 제후로 인정한 조치였습니다. 공손강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식상 조조에게 복속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요동의 장군, 태수라 불리며 왕국의 주인으로 군림했습니다. 부친 공손도가 나는 요동의 왕이다 라며 조조를 무시했다면 공손강은 그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7년 원소의 아들 원상과 원희가 조조에게 패배해 요동으로 망명해 옵니다. 공손강은 그들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원씨 형제의 정치적 가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도 요동을 정벌하지 않았습니다. 공손강이 혹시라도 반발해 요동 전역을 봉기시킬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원상은 공손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했고 공손강은 원씨 형제들을 체포해 참수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공손강의 봉작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일로 요동과 조조 사이의 관계는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공손강은 사실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조조의 이름 아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정치력은 공손도와 달리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공손도는 야망으로 세력을 키웠지만 공손강은 계산으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공손강은 요동의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낙랑군 남쪽의 황무지를 개척해 대방군을 신설했습니다. 공손모, 장창 등을 파견해 유민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 한과 예를 정벌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흩어졌던 옛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 지역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 열도와 한반도 남부 지역이 이 대방군에 복속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설치가 아니라 요동 정권이 한반도 북부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요동 세력은 이제 동북방 제국으로 발전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손강의 세력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친 공손도처럼 과감하게 중원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요동 안에서 안정적인 왕국을 지키는 데 만족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221년 위나라가 건국된 이후 공손강은 사망했고 그의 아욱 공손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손공은 형의 뒤를 이어 요동을 다스렸지만 능력은 형만 못했습니다. 공손공은 형이 거절했던 자기를 대신 받아 영령향후에 봉해졌고 위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를 세운 뒤 그는 거기장군 가절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으로 인해 성불구 상태였으며 무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정사를 보면 공손공은 자질이 부족하여 봉지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조카 공손년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10년 동안 유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